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그와트 학교. 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호그와트 여러분들과 함께 꾸리는 일요일 코너였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전 국민이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계속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모처럼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로 소위 민생법안이란 것들을 처리를 했어요. 이 누구 마음대로 민생법안이야 이게.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호그와트 학교에서 뉴스 밑장에서 몇 차례 다뤄왔던 개망신법입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처음에는 빅데이터 3법이라고 불러놓고는 개망신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뭐 이렇게 3법이 있고 이걸 개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 3법이라고 불러야지,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이게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줄거리에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많은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절대 다수의 언론들이 찬양 일색의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거 해야지 무슨 혁신 경제를 한다, 어쩌고 뭐 경제 성장을 한다,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 툭하면 기레기 타령을 했던 사람들 침묵하고 있어요. 이럴 때 기레기 타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등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이거를 처리하고 있지 못한 국회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쭉 보도를 해왔던 이 쓰레기 언론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 오로지 조국 수호를 위해서 기레기 타령 어쩌고 했던 새끼들은 지금 아가리를 다 닥치고 있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웃기는 게, 이 얼마 전부턴가 뭐 툭하면은 삼성이 어쩌고 하는 댓글들이 달려요. 삼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인사가 비판을 받으면 와, 뭐 삼성에게 뭐 맞서 싸웠던 뭐 이따위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삼성에게 대단히 유리한 인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하자면 삼성이 과연 재벌과 같은 과거의 성역이었던 이들을 제대로 수사했느냐, 절대평가를 하자면 좀 복잡합니다만 상대평가를 하자면 역대급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지는 거 보면 그나마 상대평가로는. 근데 그 삼성 재벌을 수사했던 특수통들에 대한 보복이 단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양새는 정권 수사겠지만 저는 결국에 삼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할 때에 삼성 재벌이라든지 자본과 싸우지 않는 인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레기 타령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데. 자, 개인정보 3법, 개망신법의 문제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하면 그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수집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법안들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자, 가명 처리된 정보라서 안전하다 얘기를 뻐꾸기 시계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명 처리는 이름을 살짝 가리고 몇 가지를 살짝 가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정보와 포개어졌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거꾸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명 처리는 익명 처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익명 처리는 다른 정보하고 포개었을 때도 그 정보를 못 알아보게 재식별화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익명 처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익명 처리한 거면은 뭐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가명 처리된 것으로는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명 처리한 정도의 수준을 쓰려면 적어도 최소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것들이 다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 문제들을 예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국회에서는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 왜 지체가 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두들겨 패고 그랬었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까지 다 합의된 거였어요. 그게 그냥 섞여가지고 국회에서 그 트래픽이 걸려서 같이 늦어졌던 것 뿐이고 그나마 이제 마가선호 의원이 극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됐던 것 뿐입니다. 이거는 더불어한국당, 불한당이 이미 협작을 해서 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협잡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대도 안 한 댓글들이 우리 게시판에도 달리지 않습니까? 지가 지멋대로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조국 지지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 이 기준에 따라서 무슨 김문수가 어쩌니 이 개지랄을 까고 자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한 패거리라더라. 이거예요. 검찰이 조국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했었죠. 이걸 가지고는 엄청 마치 자기 집이 털린 것처럼 정말 이타적인 분들이시죠. 예, 그렇게 찍고 까불던 분들이 국민 정보가 일반적으로 털리는 순간에는 아가리를 싹 닥치고 있어요. 그 자기 집 털린 것처럼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 자택은 압색 안 했거든요. 자택은 물론이고 서울대 교수실도 압색 안 했어요. 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기관에 압색을 했고 압색을 할 때는 압색 목록이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다 떼가지고 상자에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프라이버시를 턴다라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기 기관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사법 절차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 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경찰로 밀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영장 발부는 물론 경찰한테는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해도 검찰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또 영장 청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씨발 압색하면 아예 법원까지 발부를 했다니까 그러면은 불만이 있으면 일반적인 기준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시지 거기 무슨 수사에 의도가 있니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청와대 이번에 영장 압수수색 하는 게 불발됐죠. 청와대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양쪽이. 검찰에서는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는 검찰 영장에 그냥 막 그 구체적인 목록 없이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처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조를 받는 걸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서 압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드러나겠죠. 영장 내용이 공개가 안 되나? 최근에 추세가 특히 법원에서 딱 보고 닥치는 대로 다 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장은 기각시킵니다. 추세가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목록에 없는 거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갖고 온갖 거 다 들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납득이 안 간다. 진짜 그랬단 말인가. 청와대 말이 맞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건 뭐 모가지를 몇 명을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에는 존나 민감한 인간들이 정작 국민들 정보가 털리는 데는 가만히 있어요. 최근 들어서서 조국 사태에서 진중권 씨가 등판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무슨 논리냐. 지식인이 대중을 가르치려고 든다. 대중을 우습게 보는 거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따위로 얘기하는 새끼 중에 지금 개망신법에 한 거에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이슈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쳐닫고 있는 것이 그들 스피커들의 그들 껍빛단리 어용 지식인들의 본색입니다. 일반적인 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시점에서 조국 교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것이 당신이 지키는 척했던 그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진보 좌파 진영은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이게 뭐 당장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를 좌우하는, 음식을 좌우하는, 의식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는 자유 중에서 가장 내밀한 수준의 자유인 것이고, 이게 깨지는 순간부터 조지 오웰의 1984처럼 전방위적인 전체주의 사회 건설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무서운 것은 20세기 전체주의가 대놓고 저질러지는 물리적 폭력에 기반해 있다면 이러한 프라이버시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 이것은 굉장히 무형적이고 무혈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위험을 더 깨닫기 어렵고 조금씩 침해가 되고 잠식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익숙해져서 지금 뭐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돌아보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다 털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걸 디폴트 값으로 깔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번호 다 털렸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비현실적 가정이 아니라 사실적 전제를 해버린 상황인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브로, 정말 시나브로라는 그 순한글 말이 어울릴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서 또 밀리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 좌파 진영이 사활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개망신법 통과 전에도 성명서 내고 반대 운동하고 또 여러 단체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도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게 뭐 국회 법사위에서 최이배 의원 혼자 장판귀의 장비처럼 이걸 막아섰거든요.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최이배 의원은 정의당이나 민중당 의원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의원이에요. 사실 최이배 의원이 옛날에 진보신당 당원이었었거든요. 그냥 당비 내고 이름만 올라와 있는 당원이 아니라 진보신당의 지역 당협에서 모임에 자주 나와서 활동을 하던 그런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진보정당에서 육성한 인사인 셈인데 그나마 보람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죠. 진보신당 그 부대표 출신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국회 최고의 의원 2명을 꼽는다면 최입의 박용진 두 사람을 꼽습니다. 둘 다 진보정당 출신이라는 것이 이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 씁쓸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진보정당이 스스로 계속해서 육성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 정당, 국회의원을 시켜줄 수 있는 타 정당에 보내게 되었는가. 이거는 진보정당, 좌파정당이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진보정당이 이걸 제대로 대처했느냐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의당, 민중당 의원이 없죠. 하지만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회의 막판에 가서 반대 발언을 했어요. 정의당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 추혜선 의원 등등이 국회에서 토론회 여는 게 다인가? 이거 왜 사활을 걸고 막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고, 정말 그 시민사회 운동에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두 캠페인과 서명 운동을 왜 여기서 하지 못했냐는 건지 저도 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해요. 제가 그 녹색당 당직자 시절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실제로 독일 녹색당 활동가가 내 데이터를 가져가 뭐하게라는 책까지 낸 적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털리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을 해서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내 데이터를 가져가 뭐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이 녹색당 독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방증인데, 저도 이제 프라이버시는 녹색이다 이런 슬로건까지 제가 만들면서 논평도 당시에 이 빅데이터 문제가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도 크게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개망신법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박근혜 정권이 중점적으로 자본과 손을 잡고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지금 벌써 시간이, 제가 이 논평을 낸 게 2015년 11월이거든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도 뭐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좀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제가 지금 개망신법은 방송에서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죠. 개망신법 말고도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이 통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보 진영은 아주 무기력하게 그렇게 당했습니다. 당할 정도가 아니라 반대한 의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바로
산업기술보호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불려지고 있느냐? 삼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주도한 것도 데이터 3법처럼 개망신법처럼 자유한국당이에요. 아예 노골적으로 삼성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걸 티를 내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거 막지 않았고요.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국회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가 됐고 정의당 의원들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보호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있어요. 법.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공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보공개법은 굉장히 소중한 법이고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을 했는데 그때 지방의회가 처음 5.16 쿠데타 이후로는 처음 생겼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청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조례 내용이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주시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도 시장이 제2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으로 가져가요. 지자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근데 법원 판결에서도 정보공개 청구 조례는 허용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를 거부했던 논리가 뭐냐면 정보공개법이 없다. 모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드냐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든다라고 돼 있긴 해요. 하지만 법의 사법부의 해석은 뭐였냐면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어떤 법에서 반드시 위임을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조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을 먼저 만들고 그 조항에다가 지자체에서 뭐 하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임을 해주지 않더라도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제한은 있을 수 있겠죠.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법의 내용이 있어야 조례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역사적인 판례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있어야 돼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서 거꾸로 조례가 청주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거꾸로 이것이 법률로 만들어집니다. 국가 차원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유의미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들 아십니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삼성의 직업병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쓰이는 화학 물질이라든지 작업의 이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 측에서 이것을 가로막아 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뭐냐 공개해라. 그럼 삼성에서 안 해요. 경영상의 비밀이다. 정보공개법에도 보면 비공개 사유로 몇 개가 적혀 있고 정말 이제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경영상의 중대한 기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한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공개할 의무를 또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되면 삼성은 자기 작업장에서 무슨 물질이 쓰이고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바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이 정보는 공개하기 싫어요 한다면 그 싫은 사유를 제대로 밝혀야 공개를 안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이거는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 비공개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막아둔 건 아닙니다만 예외적으로 뭐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 여기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일단 기업한테 물어봅니다. 의견 청취죠.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 뭐 몇 종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개가 원칙인데 그래서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자 이견이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비공개가 원칙이 돼 있고 공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들을 봤을 때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규정이 안 되면은 공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미 삼성이라든지 정부에서는 그 반올림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직업병 피해자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궁금하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정보 공개해라. 이런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이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공개한다고 통보를 해왔거든요. 아니 전에 있었던 그 정보공개법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료들인데 이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버린다. 그때도 국가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핑계를 대면은 이거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이거 자, 이거 웃긴 게 기업의 이런 기술 정보를 졸라 보호시켜 주려고 하면서 국민들의 신상을 터는 거를 경제 발전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잣대죠, 이거? 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좀 수사하는 거는 존나게 방해를 하고 국민들 개인정보가 자본한테 털리는 거는 존나게 방치하고 그러면서도 애를 써가지고 삼성과 재벌과 자본에 공개해야 마땅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를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행태입니다. 이게 몇 중잣대예요. 2중잣대도 아니고 3중잣대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 그냥 프리패스 시켜줬다는 거죠. 개망신법 같은 경우는 반대나 기권 의사를 표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본회의에서. 근데 또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론 형성 과정에서 똑바로 토론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 신념으로 갖고 있다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권 반대 이거 표시를 하셨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여론조사 응답자입니까? 이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고질적인 학습인 게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죠.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기권은 반대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원 중에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반대하고 같지는 않죠. 예. 기권은 이제 그냥 자기 표를 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원에 얼마가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때는 기권이나 반대나 무효나 불참이나 똑같습니다만 보통 때의 표결은 이제 출석 의원의 과반이다 이렇게 될 때는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기권표를 던져버리면 반대표나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될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금태섭 의원 때문에 안이 부결되거나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태섭 의원 또 돌아봐야 될 일이 본회의장 가가지고 반대하거나 기권하기 전에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었어야 된다. 금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을 두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플레이를 했고 당론 형성 과정에서 저항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당론이 정해지면 따를 의무가 있어요.
내 의견이 당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른 의견이지만 당론이 됐을 때 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정당이 있어야, 당론이 있어야 국회에 수백 명의 의원들이 논의해가지고 그것을 절충하고 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00명 의원이 개별로 다 따라 놀면 이것은 안 그래도 지금 뭐 되는 일이 없다는 국회인데 더 심한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정당 소속 의원은 그가 당선되는 가장 큰 비결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대개. 그 정당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정당의 보스를 배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썩 제 그 정치적인 가치관에 비춰서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당론 형성 과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냐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2018년에 산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이때도 씨발 지금 조국 수호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침묵하거나 교원 영색 곡하가세 했어요. 뭐라고 짓거렸냐. 최저임금 범위가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임금이 깎이진 않는다. 그냥 올라갈 거라고 기대됐던 임금의 그 기대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개소리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일석입니다. 고일석 요새 아주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조국 사태 어용지식인으로 뛰고 있던데 고일석 그때 일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중에 일부는 야간 노동이라든지 초과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 수당이 나오잖아요. 이런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이 가산 수당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범위가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들어갔어요.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비 쪽으로 기본급에 있던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배를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기본급을 깎아가지고 기본급 위주로 돼 있잖아요.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몇몇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예. 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구미에도 그런 데 있고 많아요. 이런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무슨 최저임금 범위를 그리고 그때 든 이유도 가짜는 게 임금 체계를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면 임금 체계가 더 간소화가 안 되지, 더 복잡해지지. 기본급으로 주던 돈을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쪽으로 빼돌릴 수가 있는데 왜 빼돌리느냐? 기본급이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수당도 낮아지고 퇴직금도 낮아져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되도 안 한 사기를 친 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에요. 근데 저는 웃겼던 것은 본회의 표결 때 우원식 의원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이 그 본회의 표결 바로 며칠 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뭐였어요?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이 사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좋아요. 그 원내대표나 돼가지고 뭐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본회의 표결할 때 여론조사 응답하듯이 반대한다고. 그것도 통과가 확실해지니까 반대한다고. 이번에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반대의원 김두관, 김종대, 김종훈, 박주현, 심상정, 여영국, 우상호, 윤소아, 이정미, 정인화, 천정배, 최도자, 추혜선이에요. 민주당의 김두관, 우상호, 그리고 누구야? 대한신당의 천정배. 뭐 했습니까? 정의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뭐 했나요? 자기네 당 당론은 찬성할 때. 차마 반대는 못 던지고 기권한 의원도 있어요.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남인순, 박선숙, 박용진, 백재현, 서영수, 설훈, 손혜원, 심기준, 오영훈, 우원식, 윤일규, 이재정, 전현희, 정동영, 최경환. 뭐 했어요? 기권 왜 해요? 이거 안 보여? 각이? 기권은 뭔데 이거 도대체? 국민들의 민생과 프라이버시에 직결된 법안을 박근혜 정권 때부터 논란이 돼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4, 5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는 그 법안을 이제 와가지고 난 이 의원들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면피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국회 현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자기 정보 털릴 땐 가만히 있고 조국 그 좀 수사받으니까 기분 나빠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계속 해보고 있어요. 이 검찰 인사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 검찰총장의 의견입니다. 의견 들으면 돼요. 이거 청취만 하면 돼요. 협의도 아니고 의견 청취야. 합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의견 청취예요. 좋습니다. 근데 그걸 당일날 듣나? 당일 전에다 통보를 하나? 자, 검찰과 법무부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인사를 할 때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쪽에서 선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뭐 민간단체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민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허락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자, 지난 수요일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죠. 이 개최 결정을 언제 했느냐? 그 전날 밤 10시도 아니고 8시. 그 전날 밤 8시에 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회의를 다음날 오전 11시에 한다는 개최 결정을 전날 낮도 아니고 공무원 6시 이후에 퇴근 안 해? 8시에 개최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자체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상당수가 요식 절차 졸속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장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거수기 노릇하다 끝나는 위원회 많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도 그따위 위원회도 개최 전날에 개최가 결정이 되고 위원들한테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그 다음날에 일정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미리 전화해가지고 언제 시간 되십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일날 회의에 가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전문성이라고는 개코 나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충 어디 대학교 교수랍시고 내 지자체에서 위원했다 스펙 한 줄 넣으려고 혹은 시장 군수하고 사이가 가까우니까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질문하고 초보적인 질문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찬성해주고 의결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위원회도 그따위로 바로 그 전날에 통보해가지고 개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인사위원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어떻게 저떻게 했다느니 뭐 몇 시간을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느니 됐고요. 검찰인사위원회 그따위로 돌렸고 그다음에 그걸 결국에는 덮어 썼지. 그 삼성통 변호사, 삼성 쪽에서 변호 활동을 많이 한 법무 활동을 많이 한 류혁 변호사라는 사람을 검사로 재임용을 하고 이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인사위원들이 굉장히 빡쳤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따위로 나오냐고. 그래서 그 빡친 분위기 속에서 법무부에서 밀어붙였던 삼성통 변호사의 재기용이 부결된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추미애 솜씨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과정이 너무 엉터리야.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따위로 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과연 다선 의원 추미애 솜씨일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도 가관이에요. 파이낸셜 뉴스에는 법조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려고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하지만 한겨레 기사에서는 법조계는 법무부가 잘못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반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법조계가 어디에다가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네, 법조계를 어디 그 조국 수호대 쪽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다르게 나오겠죠. 하지만 건조하게 봅시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 전날 화요일 저녁 8시에 개최 사실이 결정되었다. 이건 건조한 팩트예요. 이걸 졸속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자 누구 거냐고 그딴 아이디어는 가관입니다. 아주. 검찰에게 당부합니다. 이거 집단 항명사태 일으키면 안 되고요. 하던 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정권 수사도 정권 수사지만 삼성 수사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 한국의 특수통 검사들이 좀 너무한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 소지를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적들이 너무 강하거든. 강적이라서. 그러니까 특수통들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 잘 수사 안 합니다. 거기 연루돼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나 수사를 받겠지. 그 겁이 날 거예요.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방법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근데 아마 그 직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해명하거나 변명할 거리가 있겠지. 그렇게 안 해봐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인권적 측면 당연히 앞으로 구조적인 개혁 과정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재벌 조지는 수사 예, 그거 현재 좀 기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한국 특수검찰인데 그나마 그 검찰이기 때문에 재벌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사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에 우리 방송에 김경률 회계사 출연하셔서 서초동 집회와 검찰의 대결이 최우승자가 삼성이 되는 꼬라지를 낳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하필이면 삼성 쪽 변호사였던 사람을 법무부 검사로 재기용을 하면서 검찰국장이니 뭐니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이거 좀 이상해요. 제가 초장부터 삼성 얘기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구도가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압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 이 개망신법이라든지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이거 정말 전방위적으로 삼성 재벌에게 자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법이네요. 이게 진짜 삼성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3법 나도 이제 명칭을 너무 많이 쓰니까 헷갈리네요. 개망신법으로 하겠습니다. 개망신법, 삼성 쉴드법에는 침묵하면서 꼴랑 검찰 조져대는 그거 가지고 지가 대중과 호흡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그따위로 처짓거리는 놈들에게 아수라발발타 대신에 마지막 인사로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